아무튼 그 연말에 들뜨는 시기이기도 한데 또 마침 또 오늘 송년회를 겸한 모임이라 송년회.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우리. 네, 공부해야 돼요. 오늘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모여주신 12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아이 형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글쎄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35쪽. 35쪽. 이제 뭐 줄을 많이 쳤다 내가. 심상치 않은데. 이 결국에는 이득 분배 문제인데 이득 분배를 가지고 기업과 노조가 계속 갈등을 하잖아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노조가 활동하는 날 어떤 그 소득에 대한 간섭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강성 노조가 있는 나라들 그리고 강성 노조도 어쨌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인구가 어쨌든 굉장히 있잖아요. 그 정의당 같은 데가 득세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런 강성 노조들의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있는지 한국에는 그런 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 집단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게 35쪽이랑 관계없는 아니 여기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 아니요 소득 얘기를 하다가 소득 분배 얘기를 하다가 35쪽 여기 미제스의 얘기로는 세 번째 줄 보면 이득과 분배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노조 얘기는 딴 데서 더 자세히 목적들을 나오는데. 네 목적들을 더 잘 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나오긴 하는 것. 그러면 노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노조 얘기. 가장 성공적인 노조 와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경우가 그 미국에서 1984년인가에 그 항공 관제사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레이건이 대통령 되고 직후인데 84년, 85년 그때 레이건 당선될 때 노조가 레이건을 지지를 했고 그 후에 레이건이 당선이 되고 나서 노조는 레이건한테 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때 레이건이 명령을 내렸어요. 48시간 내에 전원 복귀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전원 해고할 것이고 영원히 공무원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관제사뿐 아니라. 그런데 노조 직원들이 그 말을 우습게 생각했죠. 그리고서는 안 왔어요. 10% 정도만 복귀하고 18,000명 중에서 한 1,700명 정도가 복귀하고 나머지는 안 왔는데 레이건이 실제로 그걸 다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항공 관제사직을 은퇴자들하고 그 교육생, 군인 이걸로 다 때웠어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그 노선, 그 항공 노선은 중지시키고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 미국의 노조가 이 관제사뿐 아니라 자동차 노조도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의 강성 노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요즘 와가지고 뭐 다시 조금 이렇게 노조 활동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레이건이 벌였던 정책 파업해? 이 불법이야? 그럼 너희들은 복귀 안 하면 싹 해고야 라고 하는 그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불어왔어요. 우리 여러 번 해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적용할 기회가. 근데 우리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렇죠. 홍준표가 늘 자랑하는 아, 경남 의료원 맞아 있었네요. 그 대처가 석탄 노조랑 1년을 싸웠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 영국이 엉망이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넘치고 시체가 그냥 막 쌓이고 그런 지경까지 가면 이제 그 강경하게 해도 아마 국민들이 받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껏 한다는 게 김무 성씨가 그 뭐죠? 기껏 만들어놨더니 그거 뒤집어버리고 저런 짓 하는 거를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 좀 더 아픔을 맛을 봐야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레이건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런 뭐 우리 생각에 멋있지만 그런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정규재 주필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체근로법이라든지 약간 요런 정도의 법만이 되더라도 참 노조를 사실상 와해시키는데 굉장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저희 표현대로 조금 부드럽게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나는 그런 게 가능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감이 있어야 그런 걸 가능하니까 그 좀 여러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산당 선언 이 사람이 이제 지적하는 거 보고 아 공산당 선언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당 선언 보면은 그 지금 삼인주의들이 추구하듯이 그 자본가의 손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노동자들이 끌어오게 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자는 게 앞부분에 나오다가 뒷부분에는 그거랑 완전 그 논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무너지니까 저기 하지 말자. 그래서 그 학생운동 할 때 PD 같은 경우에는 혁명운동을 준비하면 하지 그거를 타협하고 무슨 노조가 뭔가를 얻어내는 운동을 하는 거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는 걸 오히려 늦추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왜 걔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막스가 왜 그런 노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리고 자본가들에게서 자꾸 생산 수단을 조금씩 뺏어내는 수단을 노력을 하는 거를 굳이 하지 말자고 갑자기 논조가 바뀐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노예길에서 나오는 게 저기 노조들이 파워가 세지면 노조가 집단화되고 버리잖아요. 자기 집단 내에서만 저기 되고 거기에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배제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노조를 공격하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거나 요런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그 고립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파시스트 정당이 생겼잖아요.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거기에 진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랑 뭉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거를 이제 꺾어버리는 이제 그런 노조 운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법안들이 잘 통과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오는 지적이 우리가 사실은 부의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밑에 보면은 생산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게 사회에 더 그 공급의 효율이 좋은 건지에 대한 공급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처우 개선 문제 이상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지적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정치적인 그런 주장들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런 노조개혁 운동이나 이런 그 우파의 정치 활동을 받아들이는 어떤 여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건 방법의 문제라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참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그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게 정확한 텍스트가 여기 90쪽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자유노동 시장에서 임금은 모든 고용주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임금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완전 고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혹은 노조가 임금을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순간 그런 경향은 사라진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생긴다.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인상한 임금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간섭 없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은 잠정적일 뿐이지만 정부나 노조가 잠재적 시장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한다면 실업은 영구적인 현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정부와 노조가 임금을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무리한 수준까지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쫓아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사실은 이 뭐 하이에크의 책이나 그 다음에 미제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겪어왔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전부 다 연구돼서 결론적인 텍스트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늘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사회주의라는 거는 지식인의 마약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거쳐가야 될 길이구나. 그러니까 거쳐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밟아 나가야 사다리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노조 문제는 민노총 문제니까 민노총의 폐악질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금 어쨌든 간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과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의 이면을 보면 민주노총이 질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또 들어가니까 또 폐악질이 되고 더 많은 집단적인 폐악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급속도로 느는 지금 시점이 안 좋은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여기 상황에서 한 번만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서 민노총의 폐악질을 약간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아까 나왔었던 대체근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파업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법안 하나만 성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확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대자동차만 해도 아니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자동차 조립하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스스로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거는 사람인 이상.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노조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 번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이 국회의원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넘어가서 제대로 된 정치 리더가 그 강력한 야당의 힘을 이끌고 법안을 바꿀 수 있다면 혹은 정권을 재창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바꿔낼 수 있다면 근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대통령은 안 당하겠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하다가 당한 거니까 여러 가지 개혁하다가. 근데 그 자유주의가 노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조가 사실 정부에서 노조를 도와주지 않으면 노조가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방향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자꾸 노조 금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조 했던 혜택을 뺏으면 사실은 노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그 근간인데 사실 노조 지금 상황에서 노조를 민주노총을 겨냥해갖고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노조를 제하면 비슷한 노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나치즘하고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에 포섭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나치즘을 했다듯이 어차피 그 노조라는 거는 노동자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노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대화의 창구로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를 사실 정부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거지. 저는 노조 자체가 나쁘다고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노조가 그렇게 폐악질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악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그것만 드러내도 아무리 강성인 민주노총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대체하고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폐악질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노조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뭐 레이건에 의해서 뭐 파괴되고 그런 여러 사례들이 지금 우리나라 노조의 또 다른 텍스트가 되고 반면교사가 돼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결집하고 그러면서 다른 앞으로의 계획들이 향후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지금 않더라고요. 박원순이 하는 그 박원순 제가 자꾸 공화주의 얘기하는 게 박원순이 하는 그 조합 운동이 사실은 그게 이제 공화주의 힘위운동론이 그람시가 이제 거기서 진지론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조합들을 결성해서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처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글쎄 그게 근데 지금 얼마나 저기가 됐느냐. 근데 그거를 시도해서 성공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노조라는 게 노조가 사용자와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노사 문제 담당하는 사람 얘기가 저기 재고가 얼만큼 보인다 그러면은 노조가 얘네들이 지금 노조 쟁의를 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고 노사 관계에 어떤 이렇게 자꾸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몰아간대요. 이제 네. 그 노예길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와요. 사용자와 노조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합의를 보고 그걸 이제 국가 권력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래서 국가 사용자 노동자의 복합제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가 문제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노조만 어느 정도 힘이 자기들이 결집이 되면 바로 국가가 붙기가 되게 쉬운 국가의 힘이 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그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대처 얘기했길래 제가 예전에 대처책 보다가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좀 그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처 노동개혁이 사실 한 13년에 걸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그 개혁 과정이었는데 그 영국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힘을 얻게 됐느냐를 보면 1970년도에 원래 단체 교섭을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던 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사관계 개혁 입법을 한 68년도에 노사관계 문제를 이거를 그 국가에서 어떻게 이거 너무 그 노동자 힘이 세지니까 그거를 개입하려고 노동당에서 그걸 하다가 그걸 실패했고 그 계속 보수당에서도 계속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 성공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80년도에 고용법을 제정해요. 클로즈샵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가입된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래 노조 가입된 노조 가입된 사람들만 뭘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떤 나도 까먹었는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클로즈샵이라는 게 이제 그런 자기들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 노조 내부에서. 근데 만약에 너네가 클로즈샵을 너네 노조가 채택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할 때 노조 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투표를 할 때 비밀 투표를 하도록 의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거다. 클로즈샵이 그 노조 내에 가입한 사람만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조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클로즈샵을 채택을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은 노조들이 계속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이 올라가면 병원에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빠지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했는데 자기네들이 협약 내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빼. 인턴 레지던트가 월급여가 올라가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안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자꾸 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걸로 자기들이 뭔가 더 그 병원에서 더 줄 게 없으니까 왜냐면 돈 버는 건 거의 빤하니까 우린 보험 청구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업무를 줄여줘요.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특히 미국에선 간호사 업무가 의사가 하는 업무들 많이 하거든요. 간호사한테 업무를 대신에 급여를 많이 안 올려주는 대신에 간호사 업무를 멀리 줄여준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실제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의사 코라는 거예요. 와서 피 뽑으라 그러고 내가 몇 년 후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사이 한 10년이 지난 뒤에 간호사가 병동에서 체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그 노사협의를 하면 할수록 정말 자기 직업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스스로 깎아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국가가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클로즈샵 제도를 일단 개입을 하고 노조의 면책권을 막 약화하고 아무튼 얘네들은 비밀 투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와일드캣 스트라이크에서 지부에서 막 임의로 파업을 하면은 처음에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 파업을 한 사람은 최고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조금씩 주고 이래서 아주 작은 균열 비밀 투표라는 걸 하나를 강제를 하고 그 비밀 투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다는 작은 균열 하나 만들어서 80년부터 시작해서 90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간 거죠. 그래서 균열의 한 지점이 필요한데 아까 형님이 말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 노조법을 어떠한 균열을 만드는 게 좀 방법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도 한 10몇 년에 걸쳐서. 근데 모르겠어요. 얘네는 내각제라
얘가 한 10년 장기 집권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땠을지.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기면 바로 됩니다. 의지 오래 있는 사셔야 정치인이 되구나. 있어야죠. 의심 있는 정치인 이번에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지만 뭔데? 뭐야? 우리나라는 빨리 한다니까. 법을 바꾸고 어. 제압하는 난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을 당하면 회사가 왕창할 거라고요. 뭐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그럼 생산성 낮은 데부터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린대. 여기까지. 손을 움직여도 귀는 듣잖아. 좀 크게 좀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려다가 자꾸 모리 씨가 말해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저 위원장 하고 계시죠? 아니 윤호 형님 얘기 말씀 끝나셨어요. 아 끝났어요. 저도 뭔 얘기인지 못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노조 파업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한 게 미국 그 네. 관제상가 뭔가 항공관제사요. 예예. 그거와 더불어서 마가렛 대처 시절에 영국의 탄광 노조하고 대결해가지고 마가렛 대처가 이제 그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이 영국의 지식인들은 다 대체로 작용화돼 있었고 또 언론도 다 탄광 노조에 동조했고 그 동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보면은 판사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 민주노총에 가서 경찰들 죽창으로 찌르든지 뭐 하든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노동자다 해서 뭐 판사 저보다 못 사는 듯이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억대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노총들. 네. 예, 그러니까 연봉이 아마 판사보다 높을 겁니다. 근데 판사들이 산업공상식에 제 생각에는 젖어 있어서 저 노동자들은 뭐 옛날식으로 어려운 데서 추운 데서 일하고 에어컨도 없이 일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반대하죠. 근데 반대하는데 저는 그 판사들은 인심을 제가 볼 때는 인심을 쓰는 거고 골병되는 건 나라만 골병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대체입법 이런 거 말씀하셨. 그래서 이제 그 마가렛 대처도 우리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대처는 오랜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탄광 그 노조에 특혜 주던 거 다 중지하고 이제 그리고 그때 그 탄광 노조의 대장이 그 아서 스카길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서 스카길이라고 유명한데 이제 마가렛 대처가 죽었을 때 아서 스카길한테 영국 옵저버지인지 무슨 신문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인터뷰 요청을 이제 얼마 주겠다고 그래서 하자 걸고 상대가 거절하면 이제 값이 올라간대요. 근데 그 아소스 카길이라는 사람한테는 10만 불 초과해서까지 마지막 파이널 오퍼를 던졌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 죽었을 때 마가렛 대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든지 대처가 그때 옳았다고 하든지 아무 코멘트는 안 했고 그 탄광 노조의 대명사 80년대 그 아토 스카길은 이제 이혼도 했고 또 그 스카길의 마누라하고 딸인가 그게 또 뭐 그 길로 나가든가 뭐 그렇게 좀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주필 얘기하는 게 파업이 일어나면은 직장을 그 사람들이 대체 근로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소유물이 아니죠. 직장이 공장에 주주든지 정부든지 이런 데 거잖아요. 근데 그 직장 근무자들이 저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려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법을 가지고 저 경찰 투입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구사대라는 것도 있고 뭐 같이 동조됐지만 그건 지금 뺀다 하더라도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는 집권자가 없죠. 그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그 이렇게 진압을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경찰들한테 개인 배상을 시켜가지고 경찰들이 뭐 동고도 줘가지고 동료들 해주고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옛날에 지금 노조 미안해요.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구사대가 저기 동원 깡패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직원 중에? 그러니까 직원이기를 거기는 뭐 해병대나 공수특전 사람들 네, 떼고 동원 깡패였어요? 어려우니까. 네, 부사대. 동원 깡패. 저희가 동원 깡패? 사람 사다가 깡패를 투입하는 네, 거죠. 전당대회 예, 할때 딱 무슨 마스크하고. 살인 뭐듯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의 관리자급이라며. 그 노예는 이제 야구부 백골단 사람들 구사대 모라면서 근데 지금 밟아버리. 이광순이 말씀하신 거 제대로 돌아온 보니까 이 사람 책의 많나? 마지막에 의심가네, 대부분의 그쵸? 사람들이 비관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희망을 가져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보면은 깜깜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좀 희망 있습니다. 근데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장쯤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희망 얘기하니까 추세는 변할 수 있다. 그 우리 내부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좀 바닥을 쳐봐야 정신 차리고 뭐가 좀 바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필연적?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 노조가 해체될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사측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결국 노조가 결국은 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했는데 사실은 국가도 이익 집단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망하면 다른 선택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살려면 사실 아까 차에서 어제 저번인가 얘기할 때 대처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대처가 된 거다. 그렇듯이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망해야 돼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설명해? 근데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특징이 내가 볼 때는 산업이 없어요. 석유 산업 말고는 그 석유 산업을 그 저기 외국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재벌들이 갖고 있던 거를 그 몰아내고 나니까 운영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맡게 됐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출 산업은 그랬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반도체 말고는 없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랑 우리랑 오히려 우리가 더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히게 우리가 되면은. 바닥을 칠 때를 기다리면은 베네수엘라도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이민을 준비해야 그런데 이제 아 온단 말이지 지금. 내일 다시 가야 되는데 근데 바닥을 치는 게 현대자동차가 망한다는 게 현대 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노노총이 망하려면 그 저기 국내 현대 자동차 공장만 문 닫으면 그 민노총이 많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국내 문 닫아도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나 이런 데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서는 더 사회주의로 가고 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아요. 걔네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는 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나가는 것 같다가 보면 그게 진짜로 노동자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내 대한민국 여권 나가가지고서는 해외여행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망가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가 뭉개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 생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한국에다는 절대 투자 안 하겠죠. 현대자동차 이미 투자 안 한 지 수십 년 됐고 공장 증설 안 한 지. 그러니까 한국 공장 안 만들고 다 외국에다 만들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볼 거고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어두운 시절이다. 가장 앞이 안 보이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노조가 강성인 이유, 노조의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이유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는 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 병원 노조 아무튼 전 전공의 때 병원 노조 행태들 보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기 시작한 사람이라 병원 노조 제가 레전드 때 병원 노조들이 하도 강하니까 지금은 명칭이 생겼는데 그때는 정말로 정식 고용 아닌 그 일용직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계약직. 지금이 계약직이라고 이름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계약직이란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단기로 어떻게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나 조무사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게 오히려 노조에서는 그거가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만 혜택을 누리는 식으로 계속 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신분이 불안정한 거를 오히려 더 악용하기도 하고 막 더 시켜먹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젊은 친구들인데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바닥이 없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추악해지는 모습은? 저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서울대병원 갔더니 또 간호사들이 자기 업무를 더 줄여놓고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저기 뭐야 끝이 없는 것 같다. 임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임계치 이게 기준이란 탁 거는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임계치 기준이란 게 되니까. 그게 없는 거 아닐까? 쌍용 노조가 한번 되게 망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경우에는 노사가 그냥 절충하고 타협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치인 근데 그거 너무 네. 그거 너무 그 저기 하면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네. 아 이번에는 우리가 합의하겠다. 음. 그런 식의 여론플레이하는 노조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노조들.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뭔가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자기들이 뭐 하나 해놓고는 똑같이 해요. 그리고 아니, 현대차만 해도 요번에 뭐 이 정도면 임금 됐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완급 조절을 하는 정도일 뿐이지 완전히 달라지긴 힘든 게 왜냐면 법적인 자기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건 좀 책임 방기죠. 왜냐하면 당장 그거 방기하면 당장 내가 다른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되는데. 그러다가 뭐 그런 게 그게 현 상태 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도 이미 너무 과하다는 게 사실은 그건데 지금 노조가 현 상태 유지해서 내가 고맙다고 해줘 이제 터치하지 마 하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깎아내리냐인데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도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노총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민주노총 당사자들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직장인들조차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반발이 되게 커요. 그런데 지금 가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촛불 저기 모임들이 민노총이 주도해가지고 했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고 문정권이 잘못한 것까지 인정될 때 민노총은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때 모든 책임을 민노총이 지게 될 거고 아마 그 언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게 갈 텐데 그때 노조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 기능이 자기 노조 조합원들의 수익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노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생산성 향상에도 있어요. 생산성이 향상돼야 자기네 급여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원래 노조가 그 사측에다가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 올려줘.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저기 잘못된 거 개선해가지고 수익을 회사 수익을 높여줄게. 민노총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아니,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와 결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원래 노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 다음에는 민노총이 온갖 지탄을 다 민노총이 받게 돼 있다고죠. 언론노조, 뭐 전교조 해가지고 민노총 전부가.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 국내 공장이 와해되고 줄어들면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럼 민노총은 자금이 없어져요. 그랬을 때 민노총이 살아나는 방법은 기업 자기네 그 소속 기업들과 협상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전교조 같은데 법의 노조 만들고 판결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가입자 수가 막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가 권력과 네. 결탁이 되면 어떻게든지 뺏어먹을 게 자기들 영역 이외에서 뺏어먹을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노조가
저절로 자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신뢰가 거의 나오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제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바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때 그 누군가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그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때 비난받게 될 첫 번째 그룹이 민노총이에요. 무너지는 거 확신하세요? 네. 그럼요, 아니, 무너지죠. 근데 제 생각 지금 이 정도면 비난 받을 만한데 그 비난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명박 박근혜로 가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우리 스스로 자꾸 그걸로 몰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설득을 근데 하질 이게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민노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노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민노총이 공격 받아도 민노총 없어지면 다른 노조는 분명 100% 다른 노조는 네. 그래도 그 아까 얘기한 지금 말하는 노조 정신, 그 기업과 우리 아니, 회사가 살아야 된다. 아 근데 그게 민노총은 이걸 그러니까 다 깨부수면은 그러니까 그게 원래 노조 정신인데 저 한국의 노조 정신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사실은 노조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1인당 생산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간다 노조 정신인데 주변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언제나 자기의 1인당 생산량은 언제나 더 높아 월급보다 이미 그거는 당연히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월급을 올리려는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올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근데 민노총이 이게 무너지는 거기서 건- 내가 자꾸 국가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1인당 생산량의 기준을 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려면 자유시장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현대자동차 내 유튜브 자동차 이제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그 저기에 그 어디야 그 기업 기술 부처 정부 부처에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법통과 시키려고 하면은 그 해당 그 저희 현대자동차 직원이랑 상의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허가하는 거를 그 사람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가하고 뭔가 결탁이 돼서 현대자동차가 독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면이 굉장히 크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 상황에서 계속 이게 뭔가 피드백이 되면서 이게 그 가격도 결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걔네들이 생산력 내가 생산력만큼의 일을 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한정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선 얘네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국가하고 결탁은 참 잘 되는 구조가 하니까 계속 이제 하고 반대 이쪽에 저희 하청업체 좀 쥐어짜고 국가에서 뭐 좀 더 얻어내고 시간 끌고 뭐 이게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자멸하기 힘들 구조.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동자가 든든한 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한테 뭔가를 뺏어내기에도 그냥 이래저래 나는 국가의 결탁이 큰 문제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 그 정교조 얘기도 이게 그 국가 독점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의무교육 제도가 사라져야 그게 무너져야 이게 어느 정도 정교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정교조 문제 사실 국가 그 내신제나 이런 국가 권력하고 결탁이 없었으면 정교조가 더 기세를 부릴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힘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민원고 애들도 여태까지 나서지 못했던 게 내신과 관련된 물론 내신 아니라 학생부죠. 근데 노조의 문제가 일단 회사를 망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맞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그냥 젊은 층으로만 봤을 때는 이 노조 친구들이 뭐 회사 자기네 회사 망하기만 하든 말든은 일단 집어치우고 새로운 산업을 전부 차단하거든요. 하다못해 타다 뭐 잘 아시겠지만 타다는 4차 산업혁명도 아니에요. 공유경제 솔직히 그게 제대로 된 공유경제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제대로 된 공유경제라고 보지 않느냐면 우버처럼 제가 그냥 자가 차량이 있는데 노동자예요. 근데 이 시간대는 내가 그냥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제대로 된 공유제도지. 에어비앤비라는 빌딩을 만들어 놓고 거긴 다 에어비앤비만 쓰세요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공유경제는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공유경제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맞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세 3명이나 있습니다. 네, 타다 맞는 과정에서 3명까지 확실히 자살했고 더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이 뭐 회사를 망하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새로 나올 사업들이 지금 안 그래도 뭐 다른 4.0의 인더스트리 그 혁명 일어난데도 다 막고 있고 이 폐악들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향후 한 10년, 20년 글쎄. 그러니까 딴 것들은 난 변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혁신을 막거든요. 네. 이거는 무조건 막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현대노조는 그들이 말해도- 죽지 않는 한 이거는 갑니다. 그러니까 386이 건재하는 한 이거는 무조건 10년은 간다고 보여지고 대신 우리 같은 이제 기업가들은 그거를 피해 가죠 또 피해서 또 되는 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기존의 옆집 아저씨가 막지 못하는 옆집 아저씨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도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거는 가능하다 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 이쪽으로 이런 얘기 토론을 하면은 좀 그래. 그걸 뭐하러 미련하게 하냐. 딴 거 많다. 딴 거 만들어서 구글에다가 팔면 되고 페이스북에다 팔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경계해라. 옆집 아저씨가 막을 만한 건 하지 말아라. 너네 옆집 아저씨가 반대를 하는 거다. 그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대중의 이 성향상 그것까지 깨지지는 않으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조가 뭐 예를 들어서 민노총을 갖다가 없애면 다른 데로 가자. 우리는 민노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현재 노조라고 하는 민주노총이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노조라고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폐악지가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서 노조가 바뀐다고 하면 다른 노조든 아니면 민주노총이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그 톨게이트 영수원들 그 집단이 생기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그널이 있으면 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 그 사람들이라도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순간 뭉쳐서 민노총 가입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그래서 나는 그 토대가 물적 토대가 국가와의 개입주의나 국가의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그 힘들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질문을 너무 결론에 대한 질문을 하셔버리는 바람에 그 뒤에 그래서 추세는 변할 수 있다 다음 장에 마지막 장으로 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럼 이 문제를 퇴보할 수 있는 이 역사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땠어요? 아까 황민영 의원은 너 누가 저희가 얘기했나? 이 아줌마들을 믿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지. 있는데. 아줌마들을 믿어야지. 여기 보면은 보면은 오히려 아줌마라고 했으면 믿었을 텐데 젊은 부부들, 네, 젊은 여성 20, 30대 내 친구의 여성들.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 잘 되지도 않은 게 지금 사실은 제대로 그 직격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커플이거든요 지금. 아니 나는 또 신혼부부 집 주고 아니, 맞아, 마약을 그거. 드니까 근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 몇이나 있냐고.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로또처럼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LH가 은근히 많이 아, 그래?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사람들 자체가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네. 네. 그럼 나도 새로 신은. 근데 돈이 많이 벌어. 그게 수입이 있어요. 그게 한도가 안 돼 이미. 세팅하면 안 돼. 이미 안 돼. 저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좀. 그냥 끝났어 벌써 이 주제? 이 주제 알았어. 그 나중에 이건 얘기합시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 회고할 때 하자. 그래. 질문. 저 37페이지에 질문을 했어. 질문을 이제. 복권 또 줘야 돼. 질문은 복권이다. 질문하면 복권 주는 거야? 네. 나 책 내나 봐봐. 37페이지에 이제 그 로비스피에르라는 특정 인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우유 가격을 한 거 보니까 아마 프랑스 혁명 이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러면 여기에 쭉 나오는 게 이제 우유 가격을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하로 유지하려고 싶다면 이제 우유 공급을 감소하는 걸 그래도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도 우유 공급이 감소되는 걸 피하고 싶다면 정부는 한계 생산자들의 사업을 적자로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보조금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케인스처럼 결국 감세 부분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택하지. 네,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조금 주는 거는 빼고 그럼 감세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노조도 얘네를 도와주면 결국에는 넓은 방면에서는 누군가가 죽는다. 뭐 그렇죠. 예. 감세도 마찬가지예요. 감세도 감세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서. 누군가를 착취한 거예요. 착취의 예. 결과예요. 이쪽을 감세해주면은 딴 쪽을 또 결국엔 착취해버리니까 이거를 감세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보수의 정책이 뭐냐 그러면 5등 안에 아마 감세 정책이 반드시 나올 텐데 그럼 감세 정책도 작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근데 이게 정책으로 볼수 없는. 정부가 그리고 보수 정당이
감세를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줄여버리면 베풀 게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쓸데없이 남는데도 보도블록 깔면서도 자꾸 세금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세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는 그 아주 일상적인 그 약탈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세를 주장할 때는 어떤 특정 분야의 감세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한 특정 분야를 하면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정부가 줬다 뺏었다를 못할 수 있게 정부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가산세 기준 잡는 거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고 내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 가산세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도 아주 그 공평과세, 자꾸 공평과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낮추고 똑같이 뭐 하자 그러고 차라리 할 거면 그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차원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감세라는 게 그 돈을 적게 걷는 차원보다도 정부의 힘을 끊어낸다는 차원이 큰 거죠. 근데 부가세도 올린다는 얘기도 저변에는 깔려 있던데 올릴까요? 이번 정부에서? 와 부가세 올리면 정말 큰일 나요. 올린다고 하던데. 네, 부가세도 지금 담배값 올린 것보다 더 크게. 이거 엄청난 거야. 지금 10%도 죽어나가는데. 초등학생 껌 사 먹을 때도 내는 게 부가세니까. 네, 근데 부가세가요 효과를 제일 잘 보는. 그러니까는 돈이 제일 잘 거치는 세금이라. 왜냐하면 우리 그냥 죽어라고 돈 많은 사람한테 돈 걷어봤자.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가 왔잖아요. 네, 그거 몇 푼 안 되거든요. 돈뭐 만약에 이제 얼마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수증을, 해서 그치, 영수증을. 따로 이렇게 줘갖고 내가 지금 세금을 얼마 내는지 사람들한테만 알게끔 우리는 해요. 그쵸. 무조건 다 포함해 있으니까. 세금하고. 근데 그거 부가세 따로 표시 안 하게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예전에는 부가세 따로 표시해서 부가세만 따로 받고 그랬는데 법적 호텔에서 그 집 많이 했는데 빠졌어요?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거 표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수증이 부가세 표기가 따로 완전히 나와야 돼. 근데 호텔 부가세는 똑같이 10% 아니에요? 사치세.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부가세 10% 배트 뭐 이렇게 포함 비포함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10% 더 추가해서 받는 식으로 계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다 포함해서 받아라. 그 법이 통과됐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계약서에 그 하는 거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을 때 그걸 이제 따로 표시해서 그 하지 말라고 이제 법으로 됐죠. 아니 그런데 계약서는 저는 통신계약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전화요금은 다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돈 빠져나갈 때 똑같이 다 나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주마다 세율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달라요. 셀즈 텍스로 하죠. 부가세가. 확실히 미국은 미국답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연방제 자꾸 얘기하고 지방자치제 얘기하는 게 부가세도 경쟁을 붙일 수 있거든요. 따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 게임 살 때 다운로드로 게임 사면은 그리고 또 뭐 물건 해외 구매할 때 저기 어디야 그 제일 북쪽에 있는 추운데 알래스카로 하면은 부가세 안 내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번호까지. 알래스카 거꾸로 네. 매년 돈을 줘요. 1인당 그러니까요. 한 2-3천 불씩 해야지 한 가족이 만 몇천 불씩을 받아요. 정부에서. 그거는 이제 걔네가 그 뭐라 하지 그 안보를 위해서 사람이 살게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주마다 거고. 다르니까. 근데 거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본, 비상이 있어요. 대마도도 그렇게 지원금을 줘요. 그 아예 그 영토 바깥에 어떻게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텍사스는 저 소득세가 우리 없어요. 저기도 그럴 거고 서해안에 있는 무슨 얘기하다 볼까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 고치느니 차라리 연방제를 가서 연방법과 지역법을 갖다가 나눈다라고 한번 해버리면 그게 이제 리셋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법 자체가. 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이 정부 지역 정부가 오케이 그냥 헌법하고 나눠지니까 그냥 주법하고 이제 연방법이 나눠지니까 그럼 연방법만 딱 따르고 나머지
이 제일 중요한 상법, 민법 이런 거를 분리시켜 버리면 우린 따로 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 이제 자유가 되는 그런 지역이 생겨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네, 재정적 난- 인도가 떨어져서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난 근데 재밌는 그렇게 게 하는 순간 바뀔 일이지 않겠냐. 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아니,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 난 자유주의 공부하면서 문득 들었던 게 허경영이 옛날에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그 저거 얘기했던 거 알아요? 연방제 얘기했던 거? 네 알아요. 그 뭐 충청 서울 지역, 뭐 호남 지역, 경상 지역.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지역 감정 어디까지 뭔 없애려고. 생각을 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걸까? 지역 감정 없애려고 예. 한 그래서 거.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로 근데 경상도로 근데 합치고.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이라고 한 연방제라고 한 것에 그게 근본이 같은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묶어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지역 감정이 공통적으로 있는 곳이라는 게 사실 난 지역 감정이라는 건 이게 나쁘고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들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감정 없앤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생기고 뭐 뭔가를 더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역 감정이 심한 데가 오히려 더 뭔가를 더 받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굳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역 감정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성의 힘으로 그걸 없애겠다고 한 노력이 결국 지금의 지방자치제를 무너뜨리고 했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라는 걸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역 감정에서 그 전라도에서 거기만 찍으면 당연히 그걸 전제로 우리가 정치를 그냥 맡게 하고 아니면 거기서 아예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든가. 그래서 만약에 전라도에서 하도 그런 게 심해서 뭔가를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정을 못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을 못하게 고정을 그냥 딱 고정을 해버리고 어느 이상만 거기까지만 딱 몇 년 기한 우리 자동차 전기차 저기 지원금 주듯이 그 어느 정도 몇 년까지 하지만 딱 하고 안 주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당선의 어떤 좀 그걸로 무기로 못 삼도록 그렇게 해버리고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연방제처럼 이렇게 시작을 나는 하면 완전 연방제가 됐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근데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거야. 워싱턴 DC도 주지사가 따로 있나요? DC도 거의 시장이죠, 시장. 따로 있어요. 워싱턴 왜냐면 DC는 서울 워싱턴 DC는 서울 특별주 특별시장 거기는. 근데 근데 의미 없어. 예. 워싱턴 주지사가 훨씬 세잖아요. 워싱턴 스테이트는 시애틀에 있는 전혀 관계 없고 워싱턴 주는 말고 DC는 뭐냐면은 예, 수도 수도 그 동네는 걔네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을걸요? 투표권 없을걸요? 대통령 뽑는 투표권 워싱턴 없을걸요? DC요? 예, DC 그래요. 그래? DC가 거기 특별한 곳이라 왜냐하면 거기가 정부 부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진짜요? 걔네 그래가지고 걔네는 그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골 때리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네 번호판에다 우리는 걔네 그 원칙이 그거거든요. 미국 그 건국의 이념이 뭐냐면은 그 세금을 내면 그 권리도 있다. 그 투표권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영국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세금 막 물리는데 그 자기네 저기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서 독립했는데 걔네 없어 DC는. 왜냐하면 거기 투표권을 주거나 하면은 걔네가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정부의 그거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이 영만법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그걸 뭐 안 줬어요. 세금 안 내요? 세금도 내는데. 대박이다, 미국. 미국 공화제는 정말 정교하게 만든. 워싱턴 DC가 워낙 규모가 작아요. 근데 작아도 걔네들 연방법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거니까. 시장이 근데 이제 시장 뽑고 하는데 걔네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한 명인가를 하원에 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골 때리는 게 그래서 오바마가 그래서 그거 우리는 뭐 저기 뭐야 세금은 내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하는 거를 법안에 달고 다녔어요. 민주당에서 우리도 투표권을 주고 그걸 해야 된다 주장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걔도 지금 그거 달고 다닐 걸요? 그 누구야 그 지금 대통령도 트럼프도 달고 다닐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재밌는 역사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미국이 공화제 할 때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를 하는 전제가 재밌는 게 그 국가가 무언가를 힘을 발휘해서 누군가의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 어떤 시스템이라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 짓는 사항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것, 만장일치가 될 만한 것만을 시행한다면 국가가, 그럼 투표권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 민주주의에 충실할수록, 민주주의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그 뭔가 임의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운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 보고, 그 대통령을 뽑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냥 대표성만 가진다는 차원에서 선거인단 제도라는 걸 만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옛날에 그 전 국민 그 대통령 뽑을 때 체육관 선거 안 된다 그래서 했던 게 사실은 민주주의나 공화제, 우리 공화정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논의를 새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건데, 두 개가 있는데 고민이,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공화란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리님이 미국을 자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조나단이 미국이 뭐 리퍼블릭이라고 배운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리퍼블릭은 좀 의미가 다른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국 이념은 공화정이 맞아요. 아니면 민경국 교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미국을 공화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진짜 리퍼블릭이지 공화는 아니잖아. 내 말은 리퍼블릭이란 말이지 영어로. 근데 그 영단어에 대한 한국말 번역이 공화잖아. 근데 그게 맞나? 뭐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이 제퍼슨, 근데 왜 공화라고 한 거야? 제퍼슨 때 거의 그때부터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어요. 한국말로 번역.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당도 가입 안 하다가 정당이 일본에서 자연적으로 민주주의로 간 거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일본에서 한 이제 거죠?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단점을 진짜 자꾸 그 말이 어떻게 나왔지? 폐해를 자꾸 북한도 공화국이고 막기 위한 중국도 조선민주주의, 자꾸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 자꾸 부딪히고. 아니 그러니까 공화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아, 만든 그건 거야?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코로 공화국. 네. 어? 아니 그 히케로가 아니라 공화라고 하는 이 한글 단어. 한글? 한글이 이거를 아니라 리퍼블릭을 한자를 공화로 누가 했냐고. 공화국을 한 게 일본에서 일본에서 한 거죠. 일본에서 저 대부분의 지금 그 현대 민족 이런 거 다. 사상적, 다. 정치적, 뭐 경제적 단어들은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폴리틱스 101을 배웠어요. 그때 리퍼블릭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왕정에 대비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국가를 끌어간다라는, 그래서 그때 이제 페더럴리스트랑 뭐 서로 누가 이 전체를 가느냐 해서 연방주의자들하고 그 공화주의자들이랑 싸우다가 또 그 다음에 흩어놓은 건데, 우리가 너무 뭐 미국의 제도가 뭐냐에 대해서 너무 깊게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이 1900년 이전까지 끌고 오다가 조선이 패망한 이유가, 조선이 500년을 버텨오던 그 역사적 환경 속에서 갑자기 새 변수가 그 외래 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이게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 전엔 기껏해봐야 중국하고만 잘 지내면 됐기 때문에 중국이 4대하고 지냈는데, 근데 갑자기 영국, 미국, 뭐 프랑스가 나타나서 땅 내놔라, 뭐 내놔라 싸우고, 뭐 네가 좋네, 나쁘네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변수에 적응할 그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조선이. 그때 이제 받아들인 게 뭐 대한제국이네 해가지고 그 변화를 가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를 점령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한테 공화주의 이거보다는 아니 공화주의는 사실 공화주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고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국 이념 정도로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도, 지금 공화주의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 미국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하나는 로크가 생각하는 그 로크의 사회개혁. 그 자연법론에 기반한 거다. 또 하나는 공화주의다. 그 60년대에 포코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시작은 공화주의로 시작했다 하는 게 있고, 근데 민경국 교수는 그거 둘 다 아니고
그 프랑스 사람 누구죠? 토크빌. 토크빌이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이다. 그렇게 그 세 갈래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는. 어쨌거나 이제 제한 민주주의란 거지. 무슨 얘기하다 그럴 거야지. 이거 케이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케이크를 불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거 축하한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 생일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하면